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까지 머무른 서초동 사저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각에선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저에 머무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실 청사 앞에 봉황기는 내려갔고 청사 안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띄워놓던 대형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하나둘 지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한남동 관저엔 아직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직 상실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 퇴거 시점은 유동적입니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주말 중 사저인 서초동 아파트로 옮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찰에 퇴거 계획 등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경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삿짐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분주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제3의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와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을 고려해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사저로 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과 반려묘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제3의 거처를 준비한다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일단 관저를 비우란 목소리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동안 거리에서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들은 오늘도 광화문 앞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저희 양정진 기자가 광화문에 나가 있습니다. 자, 양정진 기자, 뒤로 우산 쓴 시민분들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우산을 쓴 시민들과 알록달록한 깃발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비가 부슬부슬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 일정은 거의 공식 일정은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서 재밌고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시민들이 구호를 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시민들이 이뤄낸 승리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참석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축하 파티 한다고 해서 이건 또 빠질 수 없지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는데 어제 좋은 결과 나와서 속이 후련하고 기뻐요. 네, 그동안 파면을 주장해온 시민들이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절반을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법이라도 적용되는 사람이 다르고 심판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앞에서 JTBC 양정진입니다.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미래 세대인 학생들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역사의 순간을 지켜본 학생들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시작되자
지금부터 2024 헌납할 다 함께 생중계를 지켜봅니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교과서에서나 봄직한 역사의 한순간을 직접 마주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사회 시간에 보고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합법재판소가 이렇게 그 결정을 중심적으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탄핵 장면도 보고 그리고 또 영광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생중계 시청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민주시민 교육 수업을 일환으로 이 시청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 논의의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번 생중계 시청은 학생들에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20살 되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서로 싸움이 아니고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좀 궁극적인 목표를 좀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미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의지에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약 12시간 뒤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JTBC의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테미 브루스 대변인 명의로 답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탄핵 사태에 말을 아껴온 미국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주한미국 대사관도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측도 한국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신뢰를 표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has full conf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a peaceful and stable path forward and the institutions of that country. 북한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날인 오늘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고 논평 없이 간단히 전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과정에선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아 왔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자면서 후원금을 벌어온 극우 유튜버들은 파면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거나 윤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쳤다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씨는 파면이 선고되자마자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입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 자금으로 쓸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많은 선거장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해야 되고 청년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 주십시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도 파면 결정이 나자마자 조기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고르기 바빴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점쳐보겠습니다. 홍준표 안 돼요. 홍준표 안 돼. 윤석열 의원도 제 대통령은 못 돼. 안 돼. 오세훈이 그나마. 김문수, 오세훈 좀 오래 정치했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해야 한다. 진작에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주자를 키웠어야 했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도 계엄령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쳤다고 탓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던 극우 세력들마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반면 전광훈 씨의 광화문파는 집회를 열고 탄핵 불복을 선동했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면서 출마하겠다고 한 김문수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이겼다면서 감사 헌금을 거뒀습니다. 오늘 집회를 연 목적도 돈이었던 겁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광화문파는 장대비 속에서 집회를 열고 반헌법적인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만 2천 명 남짓 모인 집회에선 현실을 부정하는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조기 대선 없습니다. 탄핵 사기! 탄핵 사기! 그러더니 믿음으로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헌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헌금 시간 되니까 또 비도 그치잖아. 돈이 젖으니까 전광훈 목사님 힘내시라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 헌금을 오늘만큼은 진짜 더 드려주셔야 돼. 광화문파는 파면 결정을 여의도파 탓으로 돌렸고 소년보 등 이런 셉셉이들이 나와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어가지고 어제 결단이 난 거다.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한 국민의힘도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기 대선. 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급합니까, 장관님? 그러자 여의도파는 광화문파로 탓을 돌렸습니다. 야! 니들이 이겼다면서 분열을 자기들이 일으켜왔잖아. 탄핵 기각을 자신했던 극우 세력이 파면 결정을 계기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 탓 공방에만 빠져 분열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걸 놓고 한편으로는 선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물음이 나옵니다. 선고 요지와 결정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설득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들이 배어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납니다. 헌재 인근의 탄핵 반대 집회 열기도 금세 식었습니다. 전원 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극심한 갈등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이었지만 선고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 최종 변론 뒤에도 3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선고 요지와 결정문에는 탄핵을 반대한 시민들도 설득하기 위해 그동안 고심한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골고루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는 모두가 단호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기준을 놓고도 재판관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포고령만 해도 집행 의지가 없었다고 하더니 야간 통행 금지를 뺐다고 강조한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포고령과 선을 긋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그러면서도 포고령에 있던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직접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주장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건 나머지 조항은 집행을 용인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엔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인 조항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대국민 호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보안이 중요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 역시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결정문에서 계엄이 경고성이란 점을 국무회의나 군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국민에 호소하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그 즉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고성 또는 호소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2분 동안 울려 퍼진 선고 요지 낭독은 아직도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결한 언어로 또 때론 단호한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내려간 선고 요지에는 몇 조 몇 항과 같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항이란 단어로 비상계엄 해제의 공을 시민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할 때는 아닙니다, 없습니다처럼 단호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장하던 문영배 권한대행이 고생했다는 듯 김영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고 등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심판정에 앉았던 시민들은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싶었습니다. 정의와 상식은 이렇게 헌법으로 지켜져야 된다. 심판정에 울려 퍼진 22분간의 선고 낭독 시간은 우리 헌정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2분간의 선고 요지 낭독 그리고 114쪽의 결정문을 통해서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먼저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국가 긴급권의 남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 결정문의 과거 역사들도 되짚어봤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2년 이승만 정권의 정치 파동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의 국가 비상사태와 더불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 반란까지 차례로 결정문을 담았습니다. 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5년이 지나 또다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긴급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주목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헌재는 결정문 결론 부분을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헌법 전문에 적힌 용어입니다. 헌재는 114쪽의 결정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란 단어를 163회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를 88번 사용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셈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혼란과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네, 비상계엄 이후 갈라진 사회를 의식해서 헌재는 선고 결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평가를 했는데 네.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사회가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새로 뽑힐 대통령도 참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재는 무엇보다 그 누구도 국민과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와 사회 통합이 대통령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앞으로 새롭게 뽑힐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여야는 곧바로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선일로 6월 3일을 유력하게 꼽는데 60일짜리 초단기 대선 레이스 일정을 유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다음 대선 얘기를 꺼냈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법상 탄핵 인용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어제 대통령이 공석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60일을 꽉 채워 선거일을 잡은 전례가 있고 꽉 채워도 대선을 치르기에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60일 뒤인 6월 3일을 차기 대선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가정하면 대략적인 초단기 대선 레이스 일정표가 그려집니다. 한 대행은 선거 5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지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4월 8일부터 5월 초까지를 각 당별 경선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 2주 전인 5월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고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조기 대선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탄핵 기각을 외쳐왔던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일정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데요. 당에선 주말을 포함해서 3일장이면 충분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탄핵 선고 전엔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파면 직후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 선고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각오를 다졌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주말을 껴서 3일장을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냐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각을 외쳤던 강성 여권 의원들도 속도전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저와 헌재 앞 시위에 나섰던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를 확인한 만큼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며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2차례나 파면해서 되겠냐, 대선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일정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반발이 없으면 이르면 모레 경선관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민주당과 당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게 뻔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선에 나가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독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사과하고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본격적인 대선 체제 전환에 나선 겁니다. 특히 당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전망입니다. 비명계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7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 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선관위를 가동해 당원 당규 작업, 예비후보 등록, 경선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당내 예비 경선이 없을 경우 지난 19대 대선 때처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일부에선 경선 룰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 각각 1인 1표를 합산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일부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은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다만 조기 대선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당 지도부 내 친명계의 반대가 큰 만큼 경선 룰을 바꾸는 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친명계 중진 의원은 당내 경선 시간도 부족한 데다 보수층의 역선택 등 부정 시비가 붙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 월간 조선 편집장 조갑재 TV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오셨는데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예. 헌재 결정을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그날부터 8대0 전원일치 파면 일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선고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상식과 사실에 부합하는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한 것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신임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자, 줄이면 국민 배반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배반이라는 게 군대를 동원한 배반이라니까 그 의미는 내란 또는 반역이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두고 어제 결정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속 이 레퍼런스로 찾아보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물론 전직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어떤 집단의 보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네. 대선 승리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출당 같은 조치를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형사법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 배반자로 찍혀가지고 옷을 벗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대선에서 이겨라고 당부한다는 게 이거요 잘못되면은 마치 내란 공모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왜 거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응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 명백한 사실, 그로 인해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네. 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나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되죠. 국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국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좀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출당 조치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아니 보실까요? 출당 제명 이것은 12월 4일 날 했어야죠. 그러다가 어제 결정적인 선고문이 나왔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결정입니다. 이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조직인데 국민 배신자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을 옹호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지도를 바란다면은 국민의힘은 국민 배반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배반당이란 것은 줄이면은 역적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지금 당내 구도로만 보면은 친윤 후보들이 유리한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을 완전히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지난 4개월을 깔끔하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 출발했어야죠. 그런데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묶음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한묶음이 된 채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의 지금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장 세력과 손을 잡고 해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당으로 살려면은 붕당이 아니고 패거리가 아니고 공당으로 살아나려면은 더구나 여당 아닙니까? 끊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감으로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명백하게 반윤석열 노선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 아닙니까? 네. 예.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친윤으로 갈 거냐, 그래서 국민 배반당이 될 거냐, 아니면은 반윤으로 해가지고 딱 끊고 재생할 거냐 하는 게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치열한 노선 투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8년 만에 또 파면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법치를 부정해서 계엄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가짜 보수고 보수 참칭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명령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오는 9일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도 부과합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조치에 중국은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미국 증시는 연이틀 급락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 기본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날 뒤 국가별 상호 관세까지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34% 관세가 예고된 중국은 같은 수준의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무역전쟁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5%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충격이 닥쳤던 2020년 3월 이후 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Investors are now worried about what the reciprocal tariffs will end up, because the longer they are, the deeper this market is likely to decline. 전문가들은 자해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is the worst self-inflicted wound I have ever see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economically. And the worst is still yet to come for families who are going to see higher prices from iPhones to shoes and to groceries.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놓은 트럼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Well, I mean, it's to be expected. Where this is a sick patient that went through an operation on Liberation Day. And it's going to be a booming country. 정치를 멈추고 금리를 인하하라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미국인들도 불안해한다는 분석입니다. 상호 관세로 인해서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거란 우려 속에 사재기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거리 인근의 한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컴퓨터용 하드드라이브는 중국, 그래픽용 태블릿은 베트남에서 건너왔습니다. 새 관세 정책이 적용되면 각각 34%, 46% 관세가 붙게 됩니다. 이 부담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 소매업체들은 벌써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 시작했습니다. So it's probably, I would say, at least 20%. Our vendors or the manufacturers that makes them, they would add the cost to the products, and once it lands in the U.S., the cost will be inflated.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동부 시간 9일부터 이탈리아산 탄산수의 20%, 말레이시아산 매운 볶음면에는 2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미국 물가가 직격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에서는 사재기 조짐마저 보입니다. I don't think we're looking into them going down in price right now. I think it's just going to go up. Get it now before tariffs start, because it's going to get way more expensive. 관세 부과 위협이 협상 전략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황을 지켜보자는 일부 입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학자들 역시 농수산물과 의류 등 많은 상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 업체들의 관세 계산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핸드폰 한 대가 우리 돈 33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에 미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산불이 꺼진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 어업을 위주로 살아가는데 밭과 들, 산, 그리고 바다 위까지 삶의 터전들이 모두 타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윤도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담한 현수막이 펄럭이는 이곳,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해변 앞 하나뿐인 가게였습니다. 뭐 파는 데였어요? 구멍가게.
구멍가게. 일반 구멍가게 음료수 팔고. 불은 바다 위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불로 어선 23척이 탔고 배는 건졌더라도 어구들이 다 타버린 집도 수두룩합니다. 대개 그물을 다 해수를 해서 이렇게 다 손질을 하고 내년에 쓰려고 다 준비해 놨는 거를 그 불길 때문에 다 탔고. 불탄 양식장에서는 죽은 강 도다리를 퍼내는데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도 평생 해온 일을 하루아침에 접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산소 카페라는 별칭이 붙은 경북 청송은 그만큼 산세 좋고 공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젠 이 산에서 송이를 캘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아래 사과나무는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나무를 다시 심어도 당장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과수원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관정이 타버렸고 농기계 여러 대를 보관하던 창고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위에 물통도 다 타버리고 관수 시설 자체도 다 녹아버리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을 관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습니다. 농기계를 빌려준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신청했습니다. 내일은 묘목을 사러 가보려 합니다. 손 놔버리면 이 지역이 자체가 또 소멸해버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작은 거 하나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 볼게요. JTBC 윤두열입니다.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수심이 낮은 바닷가 가까이로 이렇게 떠밀려 왔다는 건 어딘가 몸이 안 좋을 거란 분석인데 일단 고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형 고래 한 마리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숨은 쉬지만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길이 15m에 달하는 향고래로 추정됩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어제 오전 광양항 연안에서 발견됐던 고래입니다. 당시 해경은 수심 4m 안팎의 낮은 수심에 있던 고래를 배를 이용해 넓은 바다로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잠수한 뒤 사라졌던 고래는 오늘 오전 인근에서 다시 목격됐습니다. 수심이 더 낮은 바닷가로 작은 배로만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뻘에 얹혀져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이빨고래 중 가장 큰 향고래는 최대 18m까지 자랍니다. 최대 80분 동안 수심 2200m까지 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형 고래가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난 것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죽음을 앞두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얘가 몸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안쪽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현장을 찾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고래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다가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진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 광주 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엔 조금씩 포근해지면서 서울 16도, 대구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